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시사본색을 진행하게 된 이재원입니다. 지난날의 시사본색이 그려왔듯이 앞으로의 시사본색도 뉴스와 시사의 본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이 만나는 명절엔 빠지지 않는 화두가 바로 정치인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설과 같은 명절을 민심이 직결하는 시기로 보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족들끼리 만났더라면 이를 화두로 더더욱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요.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가족들이 모이는 일도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사본색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호남 민심을 분석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뉴시스 910 광주 전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설 즈음에서 호남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네. 바로 저희 광주 MBC 그리고 뉴시스, 무등일보 이 세 곳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910 본부장님, 호남 여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 민심은 상당히 우리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럼 설 민심을 한번 진단해 보자. 물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설 민심은 중요하다. 그 민심을 한번 진단해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했다, 높았다, 견고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이재명, 전남에서는 이낙연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텃밭이자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71% 나왔는데 콘크리트 지지율입니다. 한때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또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한참 빠졌었거든요. 그게 다시 치고 올라왔고 전국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광주 전남 호남의 견고한 지지도가 그걸 지지하고 있다, 받쳐주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조금 전에 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인데요. 광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그리고 전남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1위를 했는데 교수님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광주와 전남의 여론이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는 그런 양상들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어쨌든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를 이재명 지사가 앞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조바심이 날 수 있고 자신이 지사직을 했던 전남에서 겨우 이제 1위 수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권 과도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동안은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겠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후에 본격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정치인으로서 몸으로 정치 행보를 할 때 다시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열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지지도가 정치적 성향이 같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광주와 전남은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전남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원로 그룹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광주는 좀 개혁적 성향 또 변화 어떤 진보적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역동적인 민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결이 다른 성향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60세 이상은 이낙연 대표를 지지를 했는데 50세 이하,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여론 주도층은 네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것도 광주가 높게 나올 이유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전남에서는 아무래도 농도이고 또 이낙연 대표가 도지사,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네.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이 지난해 12월에 이낙연과 이재명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호남에서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급락한 여론조사 지지도에 약간의 제동이 걸렸다. 네. 반등할 수 있는 네. 계기를 잡았다. 이런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이번에 그 여론조사 중에는 지방 정부에 대한 여론도 저희가 지역민들께 여쭤봤습니다. 광주의 경우 이용섭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김영록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74% 정도 나왔고, 김영록 지사는 재선에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는데요. 교수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구기룡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과 광주의 유권자들의 성향 차이, 이제 네. 기본적으로 뭐 연령도 조금은 다르고 네. 평균 연령도 다르고 생활권도 훨씬 더 광주가 단일하고 전남이 좀 더 분산되어 있는 네네. 반면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더 나아가서 경쟁자의 유무가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상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고 생각했을 때 전남에 떠오르는 경쟁자와 광주에서 떠오르는 경쟁자는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광주가 훨씬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 전남은 도전자가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에 대한 기대나 재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훨씬 전남은 낮고 광주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용섭 시장이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네. 경쟁 구도의 치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나는 큰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이낙연 대표가 1위를 했지만 네. 결코 1위라고 말할 수 없는 거. 또 광주시장이 직무수행 지지도는 높게 나왔지만 재선에 대한 지지도는 낮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그동안에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현안, 네. 묵혀놓은 현안들 해결을 했고, 또 AI 중심 도시, 또 광주형 일자리 GGM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또 다른 데 있다. 네. 그런다면 지금 대목에서 한번 또다시 진단해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광주와 전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광주는 지방 행정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 광주라고들 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이 광주거든요. 근데 전남에서는 일선 시군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요.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해도 전남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을 먼저 한번 완충지대를 거치게 되는데, 광주 시민들은 바로 광주시에 대한 문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 또 광주시청의 어떤 청렴도, 네네. 현안을 둘러싼 잡음,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잡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이런 점은 이용섭 시장께서도 분명히 한번 진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코로나 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 지사로서 어떤 공격적인 행정을 한 것과 또 재난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싸워야 할 때 말로써 굉장히 잘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똑같은 대도시에 사는 광주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본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용섭 시장의 시정을 보면 행정적으로 잘한 일들이 없지 않고 분명히 많은 성과들, 특히 뉴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시도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꺼낸 것도 그렇고, 또는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뭔가 정치인만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돌파력이나 창의적 해법, 이런 네네. 것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에 있지만 뭔가
그런 면에서 유능하다는 소문들은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은 그것과 비교하면서 뭔가 우리도 정치인 출신이 시장이 되면 좀 달라질까? 그러면 혹시 대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지난 7월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선두를 달렸지만 8월부터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변곡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역전 현상을 보인 게 8월이었습니다. 그 시점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시점인데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을 했지만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시기였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상당히 첨예화되면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감이 쌓이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게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최장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어찌됐든 지지도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빠지면 이낙연 대표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상당히 진보적인 어젠다들을 치고 나오면서 여기에 역전 현상이 불을 붙인 그런 시점이 아마 8월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거의 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뭔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주길 기대하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심스러운 성향, 발언도 조심스럽고 판단도 조심스럽고 언제나 좀 더 살펴가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자질일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빛을 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원들 특히 이제 강성 당원들이 바라는 바와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어떤 이물감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따르면 친문에 영합한다고 비판을 받고 네네. 또 그렇다고 본인의 성향대로 중도적인 또는 통합지향적인 노선을 걸으면 또 갑자기 이제 강성 당원들이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혁 정신에서 벗어났다거나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형국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정치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서 어떻게 보면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본인도 이제 약간 억울한 말투로 얘기했지만 15년 동안 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마치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강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여당에 대한 어떤 반대 심리 또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약간 복잡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네. 대표가 지난해 8월에 당 대표 되던 시점에요. 예. 주변에서 상당히 말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양날의 검이다. 또 덕이 든 성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선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참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다 총리 발언으로 해서 네네. 거의 대권 유일한 유력한 대권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대선으로 바로 직행해도 되는데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당권을 어떤 대선의 교두보로 삼아서 대선으로 간다 이런 노선을 걸었는데 결국 그게 약간의 판단 미스일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네. 여러 가지 또 세밀하게 들어와서 추윤 갈등에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국정조사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역풍을 불어온 것이고 또 임대차법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때 호텔식 전세 이런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었죠. 또 다른 논란을 네네.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사면론까지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이어진 점이 부가적으로 이낙연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네.
요인이 된 것이죠. 네. 네, 교수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사면론을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본인한테는 악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사면론을 얘기했을 뭔가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한 뭐 세 가지 층위에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급증,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초조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반전의 카드로 제안한 걸 수도 있고, 또 너무 친문 당원들한테 영합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본인의 원래의 성향인 어떤 통합적인 지향적이고 대화 위주 타협적인 정치적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면의 시기나 방식이나 아니면 뭐 구별해서 사면할 것인지 여부라든지 선행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사전에 뭔가 조율이 있었거나 의논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밖으로 꺼냈을 때 정치적 리스크가 어떤지를 본인이 사실 희생해가면서 네. 뭐 알려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대통령도 뭐 조건을 달았고 또 시기와 관련해서 뭔가 서두르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는 안타까운데 그것은 이제 본인의 신념과는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일단은 뭐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지지율 하락으로 또 이어진 것이 사실이죠. 사면론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전부 떨어뜨리던 계기였느냐, 한 원인이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네네. 그 여러 가지 사면론 제기한 게 1월 1일인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진 건 8월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속에서 결정적으로 사면론이 나오면서 하락 곡선이 커브가 좀 커졌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이낙연 대표의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사 이익을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면론 얘기가 나왔을 때 예컨대 처음 말을 안 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나까지 말을 하게 되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얘기고 반가운 얘기겠습니까? 이낙연 대표의 부정적인 반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들을 잘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지율 하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신복지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신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복지 이슈에 이낙연 대표도 신복지제도라는 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혹시 경제적인 아젠다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복지 이슈가 어떻게 대선을 판을 좀 흔들 만한 요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는 데에 단순히 이제 반사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닌 이유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재난 시기였고 이 재난 시기에 누가 더 돋보이느냐 또는 어떤 발언이 더 의미 있게 들리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지향은 20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래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넘어서 어떤 통합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약에 코로나 위기에 닥치지 않았다면 적폐청산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해졌을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와 함께 사회경제적 위기와 취약성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런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련해서 발언해왔고 정책 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지만 어떤 실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높은 지지율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도 작년 이제 그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원내 당대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행복국가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좀 더 사회경제적 이슈나 뭐랄까요, 이 재난 상황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부분을 보듬는 쪽으로 이제
더 포장해서 언어적으로 포장해서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신복지 제도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대별 맞춤형 복지 제도의 구상인데요. 뭐 그것은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21세기에는 오히려 더 적절한 미래지향 관점. 네네. 아무튼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당과의 경쟁에서도 이런 사회경제적 제도의 재구성 문제가 앞으로 대선 때까지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4월에 있죠. 서울과 부산 재보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정부나 정부 여당이나 아니면 여권의 두 후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4.7 재보선 결과는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당규상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당 대표를 3월 9일 이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네. 4.7 대선이니까 뭐 그의 역할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후보들을 당대표로서 이낙연 대표가 공천을 하게 되고요. 또 아마 임기가 끝나게 되면 3월 9일 끝나게 되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만약 지금 상황이 그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재보선이나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네, 또 그렇죠. 정부 여당의 지지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구도 자체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 두 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좀 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두 곳을 다 지거나 또 한 곳을 참패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1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 계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는 역시 2월 임시국회. 지금 이낙연 대표 주도로 끌어가고 있는 뭐 상생 3법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무난하게 입법 작업을 하게 되면 이낙연 대표에게 어떤 당 리더로서의 어떤 다시 한번 재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4.7 재보선이 되는데 4.7 재보선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 야권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으로 보면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거죠. 재보선에서는. 네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정치적 운명, 대선 후보로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보선을 약간 멀리서 쳐다보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낙연, 이재명 두 분에게 또 강력하게 이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정세균 총리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더 많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이낙연 대표 독주가 이제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선만 놓고 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까지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정치적 이제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내에 우리 당에는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있는 정당이다 또는 준비된 후보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더 많이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을 확인하면서 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정세균 총리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이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386 이른바 이제 586 50대의 이 정치인 그룹이 어떤 본격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입장을 드러내거나 어떤 뭐랄까요 계획을 뭐 전혀 표방한 적은 없지만 조만간 독자 노선이 됐건 아니면 뭐 연합 노선이 됐건 뭔가를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될 테고요. 또 다행히도 뭐 정세균 총리도 전북 출신이시고 또 임종석 실장도 전남 출신이고 또 이낙연 대표도 전남 출신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 호남 후보군들이 많은 것은
호남민들에게는 뭐 즐거운 고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즐거운 정세균 네. 총리의 출마는 저도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이런 여론조사도 합니다. 이낙연, 이재명을 제외한 제3의 후보로 누가 가장 유력한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마 정세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정세균 총리가 높게 나오고 있고 네네. 나오는 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고 봐요. 네네. 이게 좀 안정화되고 백신이 보급이 활성화되면 그때쯤 그 시기는 아마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도 그런 어떤 로드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지지율이 5%로 보거든요. 근데 네네. 정세균 대표는 지금까지 5%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었죠. 전부 뭐 1%에서 3% 하다가 최근에 한 4%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시점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호남 출신의 또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낸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관리형, 안정형 이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미지가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이낙연이 빠지면서 지금 4%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다면 그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5%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아마 정세균 총리 측에서도 그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가 어떤 친문과의 그런 관계 설정 속에서 마의 30%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을 깨고 위로 올라서게 되면 대세를 형성하는데 그 시점이 빠를 것인지 아니면 제3의 후보들, 방금 말씀하신 뭐 임종석, 58그룹의 선두주자 임종석, 또 뭐 이광재, 또 박용진 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5%대에 빨리 안착을 할 것인지 이게 어떤 게 더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은 많이 변할 수 있다. 또 관심을 갖는 게 아마 교수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극구 고사하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군부를 떼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건 뭐 아닐 수 있는데요. 적어도 후보, 그러니까 친노, 친문 지지 성향의 당원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누구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지한다거나 또는 앞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거나 하는 이런 간접적인 발언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문 그룹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계파죠. 네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갖고 있는데 친문 그룹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하고는 뭐 2017년 대선 경선 때 또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 상당히 이 홍역을 갈등 관계가 네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뭐 화해나 양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낙연 대표하고도 확실하게 뭐 이낙연 대표의 대세론이다 해서 이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제3의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친문 그룹 지금 뭐 민주주의 4.0 뭐 이런 포럼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친문 그룹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인물을 바라보는 호남 대망론 그리고 영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승리에 대선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영남 후보론. 그동안 이제 대선에서 대선을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이쪽 호남 출신이시고 한 분은 영남 출신이시지만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그 호남 민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호남의 중요도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TK 출신인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호남의 결정은 우리 정치사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2002년 대선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의 선택을 받고 출발을 해서 3%부터 출발해서 대통령이 됐듯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호남의 선택이 결국은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컨대 이낙연 대표가 한 50% 호남에서 50% 정도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50%대지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과거 DJ 때처럼 표를 결집시킬 것이다. 80%, 90%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지금 현상은 오히려 역주행을 해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호남의 민심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광주에서 1위를 했지만 이게 대선까지 그대로 가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변곡점이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호남민들은 아마 중요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또 내년 대선에 연결이 되고 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호남의 선택 또 광주의 어떤 시대정신 이것은 앞으로도 비중이 커질 것이고 분명히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그러게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에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투표율도 전국적으로 제일 높고 그런 관심이 단순히 그냥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제 승리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욕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룰 수단이 누구냐, 그것은 사실 덜 중요한 문제로 지금까지 여겨왔죠. 그러나 동시에 그 승리에 명분 없이 그냥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 민심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복합적으로 변해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승리를 바라면서도 지역의 발전, 특히나 이제 지금 중앙 집중이 강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여전히 광주가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이상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역 민들 사이의 토론이 앞으로 단기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정치 1번지인 것 같습니다. 호남이. 그렇죠. 두 분 모두 앞으로 호남 지역, 호남 민심이 굉장한 대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시스 916 본부장 그리고 조선대 공진성 교수 모시고 설 명절 그리고 대선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남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